자, 이번에는 그 사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출제 비중은 이제 현저히 툭 떨어졌지요. 아동, 노인, 장애인이 끝나서 이제 중요한 핵심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647페이지 밑에 3번 시설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지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함정으로 바로 통신시설이 나오는 거죠. 통신시설.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박스로 나올 때 통신시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가나다라가 다 답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가나다, 일본으로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시설도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뭐 별로 설명이 없고 거기 4번에 3번 지원해 보시면은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요즘에는 뭐 공항에 가서 보시면 잘못해서 그 장애인 주차시설 차 집어넣으면 바로 방송 나오죠. 몇 번 장애인 등록 차량 아닙니다. 자, 빼세요. 아주 공개 크게 나오죠. 그런 것이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 꼭 벌금 부과 이런 것보다는 아마 그렇게까지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즘 뭐 SNS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런 장애물들은 상당히 많이 인식이 전환이 됐죠. 그래서 바로 공개가 됩니다. 다음에 649페이지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는데 시설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그런 정도.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은 그보다는 출제 비중이 훨씬 높죠. 영유아 보육법은 자 거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1번 영유아란 아시는 것처럼 아동교육법에 나온 것처럼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한다. 뭐 교육이념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교육이념은 중요한 것은 역시 어린이집 설치죠. 박스가 오른쪽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 박스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어린이집은 좀 법령의 순서를 좀 바꿔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옛날에 그냥 이게 바로 법인단체 그냥 사회복지법인 법인 어린이집이었었는데 그냥 따로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이 세 가지는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시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어린이집 1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가장 많죠. 우리 아파트 40평대 1층에 이렇게 자리하는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명에서 수명까지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례를 바꿨습니다. 법인,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21명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은 11명 이상,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있는 5명에서 20명,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 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뭐예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고려시대 해화도감이 되겠지요. 해화도감. 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좋겠는데 4번 652페이지 4번 국공립 어린이집 의회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의회 어린이집 설치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은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사항이죠.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사항입니다. 인가사항.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두어야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두어야 한다. 위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만드는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 그렇죠? 국공립이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거 해서 구별해 주시고, 왼쪽 박스에 넣어놨죠? 박스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도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국가나 지단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보수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또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655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 5번의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질 향상을 해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원장용 보수교육에는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그에 비해서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 보육교사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3번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법 23조 2항 및 시행령이니까 또 23조 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맞으면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을 하고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그리고 승급교육은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죠. 제일 밑에 여기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설치 운영하고 있죠. 하도 근자에 가슴 아픈 일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56페이지에 보시면 취약보육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할 것이 있는데 취약보육의 종류가 3번에 나와 있죠. 영아보육, 장아야보육, 다문화 아동보육, 그리고 시간 연장형이 있습니다. 우선 실시해야 될 취약보육에는 그 대상에는 영아, 그리고 장애아, 그리고 다문화 아동이 있는데 또한 시간 연장형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그 애달아 하는 그 시간대가 있죠. 그래서 시간 연장형 보육도 그래서 취약 보육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거기 무상보육이 나와 있고 양육수당이 나와 있지요. 국가와 지단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번에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단이 부담한다. 뭐 부담하나 보조한다는데 어떤 부담한다. 양육수당, 국가나 지단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영유아 아동과 학부모의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양육수당 정해진 연령, 개월 수에 맞서 출생 이후 개월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딱딱 나와 있죠. 양육수당 제도가 영유아 보육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659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네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본래 1989년에 모자 복지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모자 복지법. 그랬다가 2002년에 모부자 복지법으로 사각지대에 아빠와 같이 사는 아동 가정을 들여서 그리고 2007년에 이것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여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모나 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 4번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에 1번. 배우자와 사별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위에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정신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우리가 지금 한부모라 해도 아빠만 엄마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두 번 같은 경우는 다 엄마 아빠도 있지만 배우자가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한부모로서의 지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밑에도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가진 자, 역시 한부모. 다음에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근데 여기는 배우자가 있으면 안 되죠. 사실혼이라도. 자, 그거는 입증책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가 있죠. 청소년 한부모. 엄마 아빠도 애기인데 애기를 낳았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살 이상 24세 이하로 하고 있죠. 요즘 강력버스 보면은 청소년 승차권 이렇게 해서 24세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연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24세 이하의 엄마나 아빠를 저도 아까는 못 오면서 애 키우고 있어. 다 좋습니다. 다음에 쭉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661페이지에 보시면 6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660페이지부터 복지급여의 내용 한부모 여기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가 있는데 복지급여의 내용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비,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복지급여는 생계비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비, 기타 이게 있습니다. 다음에 돈도 빌려주는데 복지자금 대여가 가운데 나와 있죠. 사업자금 그리고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도 빌려줍니다. 기타도 있지만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나와 있죠. 모자 가족 복지시설, 부자 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모자 가족 복지시설, 부자 가족 복지시설, 그리고 미혼 모자 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또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그런데 모자 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에는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는 기본생활시설과 공동생활지원은 있으나 자립생활지원은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뭐 시설은 알 수 있죠. 시설은 뭐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에 뭐 분야별로 이렇게 제가 목차를 달았습니다만은 거기 정신보건법이 먼저 나와요. 정신보건법 참 솔깃하니 기다리는 거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뻔히 알면서도 함정으로 내는 문제가 664페이지 기본이념, 정신보건의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은 1995년에 만들어지죠. 1995년에 만든 법,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1995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1995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거기 보면 기본이념, 인간으로 존엄과 같이 최적의 치료와 보호, 다음에 부당한 차별 금지, 또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5번을 함정으로 출제하지 않습니까? 5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야 된다?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를 24시간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항상 자발적 입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시험장에서 보면 또 색다르게 보이거든요. 항상 자발적 입원. 워낙 보호자의 동의하다 보니까 왜곡된 요즘 사랑과 야망이니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거 리얼 스토리가 뭐 이런 것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다음에 3번의 정의의 2번. 정신보건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정신의료시설, 정신의료시설은 국가, 이건 국공립밖에 안 되죠. 개인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의료시설, 의료기관,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밑에 3, 4, 5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다시 한번 제목 내용을 볼 것도 없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665페이지 2번에 2번 실태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실태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이다. 다음에 5번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보건 전문요원에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1급을 가진 자로서 이런 절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의사는 아닙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를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 5번에 2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바로 왼쪽 페이지에서 봤죠? 그 중에 정신보건시설 중에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국공립정신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국공립정신병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정신의료기관입니다. 그것은 국공립으로만 지어집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기다 액센트를 줘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4번 사회복지시설, 맞으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단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기타의 자가, 국가나 지단 의무자가 설치 운영할 적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시설 세 가지 중에 정신의료기관인
국공립정신병원은 국가나 지단이 설치합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4번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 아까 장애인 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었는데 여기는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기타 3가지가 있습니다. 중독자 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등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정신보건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더 하면 더 좋고. 다음에 667페이지에서 8페이지 오면 4개가 있는데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번에 자의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다음에는 응급입원,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정신보건법상 입원은 물론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 해서 자의 입원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좋습니다. 67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치매관리법, 아직 출제되지 않은 치매관리법이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치매는 아까 우리가 장애에서도 보는 것처럼 치매 2번에 나와 있군요. 2번에 1번. 치매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를 말하죠. 후천적입니다. 후천적. 거기 3번에 2번 국가와 지단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야? 노인 장기요양급여가 5등급으로 그중에 경증이지만 치매가 포함됐다는 것은 큰 기여를 한 거죠. 자식들은 부모의 치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단지 까막까막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경증 치매도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 다음에 거기 보시면 672페이지 4번, 5번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도 있지만 자 6번 치매상담센터는 어디다 둔다? 주민센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 관할보건소에 둡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시군구 관할보건센터에 설치한다. 보건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673페이지에 오면 치매관리에 대한 비용은 치매관리는 국가와 지단이 지원할 수 있다.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모금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기본원칙의 1번 도덕적인 이야기이지만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3번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법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번에 1번에 2번 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을 한다. 다음에 3번에 1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은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기획, 홍보, 모금, 분배, 배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실행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1번에 보시면 기획분과 실행위원회, 홍보분과 실행위원회, 모금분과 실행위원회,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업무 4종과 더불어 4개의 분과 실행위원회가 있고 4번에 1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위를 두되 어디에 둔다? 1번의 끝에 시도 단위로 둡니다. 시도 단위로 둔다. 다음에 675페이지 3번에 3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을 합니다. 복권 발행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재원조성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특징이 창구에 일어납니다. 창구에 일어나. 그런데 창구에 일어난데 언론기관을 모금창고로 이렇게 쓰잖아요. 효율적 모금을 위한 방편일 뿐이지 결국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접수를 공정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2번에 1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연중모금입니다. 연중모금인데 4번 역시 똑같이 효율적 모금을 위해서 집중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 서서히 시작하겠죠. 서서히 요즘 보면은 뭐 가슴 아픈 이런 거 방송 자꾸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를 방송에서 자꾸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만 하는 건 아니고 연중모금이 돼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 4번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67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67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거기 4번에 1번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넣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사회적 협동조합. 무슨 뭐 상법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거기 보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넘어갑니다. 명칭 보시고 678페이지 거기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4조 보면은 협동조합은 법인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뭐 기본 원칙은 쭉 볼 수가 있고 구조, 공직선거 관여금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내용 안 보더라도. 거기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19조로 바로 넘어가겠어요. 19조. 협동조합의 설립의 것은 설립 등기가 되겠습니다. 설립 등기가 됩니다. 설립 등기. 그래서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한다. 자, 거기 봐주시고 23조가 함정으로 나오는데 23조 먼저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조합원은 출자 자수에 관계없이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출자 자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걸로 봅니다. 그게 앞줄이 출제가 되는 거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대리인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3조 체크하시되 22조 조합원은 한 자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조합원 한 사람이 많은 출자 자수를 가질다 해도 30%를 넘을 수는 없다. 자,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는 85조. 85조를 보면 앞에서 봤던 협동조합의 설립과는 달리 그게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자에는 5인 이상,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5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협동조합은 뭐였어요? 그냥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달라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5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또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고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 창립총회 이해는 써져 있고 뭐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681페이지 97조의 2번, 3번. 하여튼 97조.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는 돈, 잉여금이 들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3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된다. 3번, 손실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이외에는 적립한 법정 적립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정도 체크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 협동, 협동조합 기본법까지 다뤄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문제도 내 이라고 생각할 정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한두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끝냈잖아요. 끝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아무런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이제 문제 풀면서 오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네요. 안녕히 가십시오.